김창숙의 자는 문좌, 본관은 문소, 호는 심산이다. 그의 시조는 의성군 김석이며 동강 김우홍 선생의 13세손이다. 김창숙의 집은 성주의 대가면 칠봉동에 있었다. 그는 1876년에 태어났다. 어린 나이에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남들보다 매우 총명하여 문장을 일찍 성취하였다. 성품이 강직하고 과단성이 넘쳤다. 옳고 그름을 엄격하게 분별하니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15세에 아버지 상을 당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김창숙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우리 조상 가운데 동강 선생은 조선의 대연이 아니냐? 너는 그분의 종손이다. 지금 세상이 어지러우니 너는 마땅히 천하에서 제일 가는 인물이 되어 너의 조상을 빛내도록 하라. 김창숙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겨두었다. 성인이 되어 김창숙은 선비의 갓과 옷을 차려입고 학문의 뜻을 두었다.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하는 더러운 선비나 시무를 알지 못하는 막힌 학문은 멀리하였다. 그러므로 김창숙은 외적이 조선에서 으스대며 나라의 형세가 날로 약해지는 것을 보고 조선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성주에 학교를 설립하여 영재를 교육하였는데 가산을 다 쏟아부었다. 친척과 친구 몇몇이 그를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으로 지목하여도 김창숙은 개의치 않았다. 1905년에 소장을 올려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윤과 칠적을 처단하라고 주장하였다. 처음에 일본은 우리 조선을 독립국으로 존중하였으나 1910년에 마침내 조선이 합방되자 김창숙은 항상 마음이 좋지 않았다. 1919년 봄에 세계 각국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강화 조약을 맺었다. 미국 대통령인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이에 김창숙은 분연히 일어나 경상남북도에서 100여 명의 선비들을 모았다. 이들은 연명으로 청원서를 만들어 파리에 제출하려 하였다. 4월 1일 김창숙은 집안 사당에 절을 올리고 길을 떠나 상해를 향해 출발하였다. 이 당시 동지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부인 장씨만 모르고 있었다. 김창숙이 어느 곳에 이르러 어떤 사람과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니 충청도의 선비들도 또한 경상도의 선비처럼 파리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일을 모의하였는데 그 사람을 뽑아 상해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김창숙은 숨김없이 자세하게 자신에 대해 말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평소의 논의가 기호와 영남이 비록 서로 다르지만 의로운 이 일은 영호남이 같이 추진합시다. 김창숙은 그와 함께 청원서를 들고 상해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곧바로 파리로 떠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강화회의에 그 문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그리고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 합의로 해서 수백 명의 동포들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조직하여 전주 이시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대의원이 되었다. 이 당시 김창숙은 날마다 전에 연명으로 보냈던 문서에 대한 소식을 기다렸으나 끝내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김창숙은 독립은 외국 사람의 도움을 믿을 수 없으며 만주와 몽고 사이의 황무지를 빌려 개간한 뒤 수십 년 동안 병사를 육성한 뒤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이에 말하였다. 둔전을 마련하여 병사를 육성하려면 먼저 자금을 모아야 한다. 땅을 빌리려면 마땅히 중국의 정계와 손을 잡아야 한다. 이 당시 중화민국정부 수령 손문이 상해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김창숙은 손문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다. 7월에 손문을 만나 20만 원의 자금을 요청하였다. 손문은 그를 광동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김창숙은 군 정부원인 능월과 이은을 만나 10만 원을 얻었다. 김창숙은 상해로 돌아와 손문에게 말하였다. 지금 비록 거액을 얻었지만 조차지를 개간하려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조선으로 떠날 테니 원컨대 이 돈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보관해 주시오. 이에 손문이 말하였다. 돈을 마련하는데 알선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보관은 어렵소.
그리고 자신의 부하인 이문치를 추천하였다. 김창숙은 그에게 보관을 맡겼으나 그는 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한편 파리로 보낸 문서를 일본인이 보고 전보로 조선에 알렸다. 이에 영남과 기호의 선비인 곽종석, 이만규, 장성영, 김건영, 권상익, 안병찬, 김순영, 김덕진, 권상두, 정태진, 김택진 등이 모두 체포되어 대구 감옥에 갇혔다. 한 달 정도 지나 홍성의 김복한이 병든 몸으로 공주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제1차 유림단 사건이다. 1920년 12월에 김창숙은 광동에서 실패를 겪고 상해로 돌아왔다. 이 당시 해외에 있던 동포들은 비록 독립을 목적으로 활동하였지만 각각 당을 세워 서로 으르렁대며 제멋대로 날뛰는 상황이었다. 김창숙은 그것을 염려하여 박은식 등 20여 명과 함께 선언서를 발표하여 각 당을 통합하려 하였으나 끝내 무산되었다. 1921년 1월에 김창숙은 북경으로 가 신채호, 김정묵, 박순병 등과 함께 한문 잡지를 발간하여 천고라고 이름 지었다. 이를 중국에 널리 배포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일 때문에 김창숙은 북경에 7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상해로 돌아올 때 중국 부호인 임택풍의 후원을 얻게 되었다. 이에 박은식, 박병강 등과 함께 일간신문과 사민일보를 발행하여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뒤에 다시 북경으로 가 마신묘의 대동공의 집에 머물렀다. 1922년에 동지 정수기가 북경에 오자 김창숙은 그와 자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상의하였다. 1923년 2월에 정수기를 조선으로 돌아가게 하고 손후익과 함께 군자금을 모았다. 4월에 만주에 있던 동지들이 서로 군정서를 조직하고 김창숙을 군사선전위원장에 임명하였다. 1924년 3월에 주만 독립군 군사고문이 되었다. 이 무렵 김창숙은 독립운동을 할 때 선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배천택 등과 잡지를 발간하여 선전하였으니 천고를 발행했을 때와 의미가 같다. 때마침 약소국 민족대회가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 비아리에스에스이엘에서 열렸다. 김창숙은 조선의 대표로 출석하였다. 이 당시 일본인들의 억압이 매우 심하여 우리 조선인들은 신문과 기사, 그리고 통신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김창숙은 일본의 이런 행위를 들어 크게 소리 높여 탄핵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국제회의였기 때문에 일이 불리하게 되어 마침내 그만두고 말았다. 이에 김창숙은 화를 내면서 회의에서 나와 유럽 각국을 돌아다녔다. 1925년 봄에 중국의 신진 정객들과 손을 잡았으며 동지를 모아 독립운동을 지속하였다. 이 당시 송영호, 김화식 등이 북경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김창숙은 진사 권상수를 통해 송영호를 만나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대세이지만 실제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주와 몽고 사이에 201경 정도의 땅을 빌리려고 한다. 해외 동포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땅을 개간하고 가축을 길러 전초기지를 만든 뒤에 독립운동을 한다면 참으로 완전하게 대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수십만 원을 모금하여야 하는데 자네가 그 일을 맡을 수 있는가? 송영호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6월에 김창숙은 송영호에게 먼저 조선에 들어가라고 하고 8월에 서울에 들어왔다. 12월에 대구로 내려가 송영호, 김화식, 정수기, 손후익, 이재락, 이종흠, 이봉로, 이우락, 이영로, 이원태 등을 만나 함께 돈을 모금하였다. 1926년 1월에 김창숙은 이재락을 양산의 정순모에게 보내 자금을 보태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창숙은 대구에 석 달을 머물렀는데 한 번도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은 김창숙이 조선에 들어왔는지도 몰랐다.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김창숙은 생각하기를 나에게 선비 몇 명의 친구가 있고 또한 그들은 유림의 대표가 될 만하며 영남의 부자들은 대부분 나의 친척이나 친구이므로 10여만 원을 얻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다. 그러나 8월부터 그 다음 해인 1927년 2월 사이에 그가 얻은 것은
3,500여 원에 불과했다. 김창숙은 다시 계획을 세워 손후익, 이재락 등과 함께 동네에 범어사로 갔다. 서로 의논하였다. 조선의 사정을 감안해 보면 파괴하거나 암살하는 등 극단적인 수단을 써서 온 세상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쉽게 돈을 모을 수 없다. 그리고 마침내 모험을 감행할 경우 의열단이 아니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그들의 손을 빌리려고 하였다. 이 당시 국경의 경비가 매우 엄격하였는데 김창숙은 그것을 고려하여 손후익을 시켜 마산의 큰 장사치 김창탁을 불러오게 하였다. 김창숙은 김창탁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비록 돈을 지니고 국경을 넘어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돈을 봉천으로 옮겨달라. 22일 김창탁은 밀양의 삼낭진으로 와 김창숙과 함께 기차를 탔다. 다음 달 6일 봉천에 도착하여 돈을 전달한 다음 다시 조선으로 김창탁을 돌려보냈다. 3월에 김창숙은 상해에 도착하여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과 간부인 유근, 한봉근 등을 만나 말하였다. 지금 우리 동포는 모두 독립운동의 선봉이 되려 하는데 모두 죽음이 두려워 감히 앞장서지 못합니다. 오직 그대 의열단만이 죽는 것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겨 위험한 일을 마치 평범한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한 가지 의거도 없으니 혹시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이에 김원봉이 대답하였다. 우리 단체에 나석주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능력은 암살과 파괴 공작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다만 자금이 없습니다. 김창숙이 다시 말하였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찌 지원할 돈이 없겠습니까? 내가 저번 달에 조선에서 오면서 약간의 돈을 가져왔으니 한번 거사를 일으키는데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봉근과 유우근에게 처음에 67원을 주고 다시 400원을 주면서 권총 7자루와 실탄 490발을 구입하였다. 4월에 유우근과 함께 천진의 불조루에 도착하여 나석주를 만났다. 김창숙이 말하였다. 오랫동안 그대의 훌륭한 이름을 듣고 특별히 그대를 찾아왔소. 선생은 조선은행과 척식회사를 아시오? 지금 왜 이것을 목표로 암살과 파괴를 하려는지 아시오? 내가 조선에 갔을 때 나라 빼앗긴 재앙이 극심하였소. 동포들은 모두 죽을 지경에 몰렸소. 그런데 부자들은 벌어진 상황을 편안하게 여기면서 다만 재물 모을 줄만 알고 의리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있으니 만일 우레 같은 폭탄을 투척하여 건물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여 그 소리가 동아시아 대륙을 진동시킨다면 외적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날카로운 기세를 잃을 것이며 부자들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일에 대해 공감할 것이요. 나 김창숙은 그들이 이리저리 눈치 살피는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소이다. 나석주가 비장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선비들의 기상이 이 정도까지 꺾였단 말입니까? 제가 마땅히 폭탄을 투척하여 독립의 봉화를 먼저 들겠습니다. 이에 김창숙은 크게 기뻐하여 유우군을 시켜 폭탄 3개를 나석주에게 전달하였다. 나석주는 동지 이화익과 함께 거사를 추진하기로 맹세하였다. 6월 15일 김창숙은 북경으로 돌아와 폭탄 2개를 구입한 뒤 다시 천진으로 가 나석주와 이화익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정세호를 시켜 유우군, 나석주, 이화익에게 자금을 나눠주게 하였다. 12월에 나석주는 조선에 잠입하여 서울 대낮에 폭탄을 투척하니 그 소리는 마치 천둥 같았다. 이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동요하였다. 이 사건으로 송영호가 체포되었고 또 권상익, 김동진, 김얼림, 하겸진, 김한식, 김창근, 김홍기 등도 체포되어 대구로 끌려가 어떤 이는 감옥에 갇혔고 어떤 이는 구류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유림단 사건이다. 이 때문에 일본 경찰은 밀정을 상해와 만주, 그리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로 보내 김창숙을 체포하려 하였으나 끝내 잡지 못하였다. 1927년 4월에 김창숙의 먼 친척인 김창간이 대구에 밀고하였는데 구보다 검사정이 상해 영사관 경찰에게 명령을 내려 체포하게 하였다. 이 당시 김창숙은 치질을 앓고 있었는데
공동조차지의 어떤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이었다. 14일 체포되어 나가사키를 거쳐 18일 대구에 도착하였는데 곧 경북경찰부 고등과에 압송되어 신문을 받았다. 그의 죄는 모두 7가지로 재령 위반, 치안유지법 위반, 폭발물 취체령 위반, 주거침입, 살인미수, 살인방조, 공갈 등이었다. 1928년 8월에 예심이 끝나면서 12월 24일 공판 날짜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19일 갑자기 재판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이날 재판이 열릴 줄 몰랐다. 김창숙은 시 한 수를 지어 변호사인 손치은과 김용무에게 보냈다. 또한 귀거래사와 아들 김찬기에게 주는 권학문, 그리고 생질 이태환에게 주는 편지를 지어보냈다. 하루는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김창숙은 말하였다. 편지와 시는 매우 심오하여 알기 어렵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안에 혹시 암호가 있을까 의심해서이다. 김창숙은 이 즈음에 치질이 심해져 맹장염으로 발전하였다. 공판하는 날에는 서지 못할 정도여서 재판관이 의자에 앉으라고 명령하자 그제에 앉았다. 방청객은 다만 가족만 허락되었다. 어린 딸은 김창숙을 보고 크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통곡하였다. 보는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삼켰다. 김창숙은 홀로 의연하게 꾸짖었다. 너는 어찌 차분하지 못하느냐? 못난 짓 하지 마라. 전체 조서의 내용은 모두 4,000장에 가까울 정도로 많았다. 나석주와 관련된 것은 모두 400여 장이나 되었고 사진은 50장이었다. 김창숙은 체포된 뒤로 경찰서와 검사 그리고 예심 등 3번에 걸쳐 신문을 받았는데 그가 진술한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다르지 않았다. 그의 남다른 총명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김창숙은 외출할 때 항상 권총을 소지하였다. 독립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마땅히 이것으로 자살하여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지 않겠다. 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영남 일대에서는 김창숙을 심산 선생이라고 일컫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공판이 끝나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는데 14년형으로 판결이 났다. 김창숙은 3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김한기이고 차남은 김찬기이며 막내와 나머지 2딸은 아직 어리다. 김한기는 1926년에 중국으로 가 아버지를 뵙고 돌아왔는데 경찰서에서 그를 소환하였다. 20일을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돌아왔는데 병을 얻어 죽었다. 동강 김우홍 선생은 벼슬이 2조 참판에 올랐으며 시호는 문정이다. 정수기는 경주 신평리에 살았다. 1928년에 정수기는 31세였다. 1922년에 정수기는 북경으로 가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여권이 없었다. 그 당시 경주 아화주재소 순사인 이용석이 일본 순사에게 돈을 주고 여권을 얻어 보내주었다. 정수기는 북경으로 가 김창숙을 만난 다음 함께 살았다. 1923년 1월에 김창숙이 정수기를 특파원으로 삼아 조선에 보내 자금을 모으게 하였다. 돌아와 경주에서 이홍석을 만났는데 그날 날씨가 매우 추웠다. 이홍석은 값이 70원이나 되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었다. 정수기는 약 반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10차에 걸쳐 이홍석을 통해 김창숙에게 전달하였다. 5월에 김창숙이 수정 도장을 파서 그의 공로에 감사하였다. 1926년 4월에 유림단이 모두 체포되자 이홍석은 최광수와 하동필에게 그들의 집에 정수기를 숨겨주게 하였으며 또한 그의 가족을 보호하였다. 뒤에 정수기와 이홍석은 차례대로 체포되어 2년형을 받았다. 1927년 4월에 이홍석은 풀려났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홍석은 도의 순사였으며 양잠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송영호는 경북 영주군 장수면 호문리에 살았다. 그의 본관은 양주이다. 그는 1902년에 태어났다. 1924년 7월에 북경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원래는 미국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북경에서 멈춘 것이다. 다음 해 4월에 김창숙, 김화식, 이복로 등과 처음으로 북경의 서성에서 만났다. 하루는
김창숙이 송영호에게 말하였다. 내가 장차 만주와 몽고 사이의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한다. 그대는 조선으로 가 자금을 모집하기를 바라니 함께 이 일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송영호는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6월에 서울에 도착하여 김창숙에게 보고하였다. 지금 영남의 선비인 이기로, 하재화, 손후익 등이 모두 서울에 모여면 후 곽종석의 문집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서울에 온다면 찾아다니지 않아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빨리 귀국하여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비 600원을 선무문 밖 영광사 거리의 윤동매 여사에게 보내 김화식에게 전하게 하고 권총과 독립혈사를 가져오도록 요청하였다. 김창숙은 김화식과 함께 서울에 도착하여 송영호를 불렀다. 9월에 송영호는 서울로 가던 도중 김화식을 만나 함께 김창숙에게 갔다. 김창숙이 여비를 부탁하자 송영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10월에 400원을 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그 당시 김창숙은 대전 유성 이원태의 집으로 가고 서울에 없었다. 송영호도 또한 유성으로 가 이원태에게는 50원만 주고 나머지는 김창숙에게 주었다. 후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 돈을 주었으니 그동안 준 돈이 모두 5,800냥이었다. 그 즈음 김창숙은 여러 동지들과 돈을 모금하였는데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실패하였다. 12월에 김창숙은 대구로 가 송영호와 만나고자 하였다. 송영호는 김창숙을 찾아갔는데 김창숙은 권총을 속옷 안에 감추고 다녔으며 출입할 때는 홍순철에게 지키게 하였다. 송영호가 위험하여 좋지 않다고 자주 말하였으나 김창숙은 듣지 않았다. 1926년 1월에 송영호는 김창숙의 편지를 가지고 달성의 최혜윤에게 찾아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박재영을 시켜 김창숙의 편지를 정우섭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2월에 아우 송재호와 함께 서울에 다녀왔는데 3월 5일에 아우만 돌아왔다. 상주에 이르렀을 때 일본 헌병이 송재호를 송영호로 잘못 알았다. 이에 그를 붙잡아 끌고 가 고문하였다. 송재호는 분통을 터뜨리며 목을 찔러 자결하려 하였으나 잘못 찔러 죽지는 않았다. 이에 송영호, 김화식, 손후익, 이종흠 등 12명이 차례대로 체포되었다. 1927년 3월 15일에 처음 공판이 열렸는데 가나가와 재판장이 물었다. 1925년 6월에 피고는 북경으로 떠났는데 도중에 중국 만두 1개를 사는 척하며 검거 상황을 탐색하여 알려주었느냐? 송영호가 대답하였다. 나는 학생이다. 분명히 그대가 말한 것처럼 장사치로 행동하며 검거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 만두를 산 건 사실이지만 도중에 먹고 갔다. 한 번도 김창숙에게 편지를 전하지 않았다. 통지는 하였는가? 그렇다. 피고는 대한의 독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독립이 된다면 우리 대한 사람 치고 누가 기쁘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독립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복로는 달성군 해안면 하산동에 살았다. 뒤에 북경 서성의 사반사로 가 머물렀다. 1926년에 그의 나이는 26세였다. 재판관이 물었다. 1925년 5월에 김창숙이 피고를 상해 정원에게 보내 권총 2자루와 탄환 25발을 구입하게 하였는가? 그렇다. 8월 1일 북경의 서성으로 돌아갔는데 김창숙이 조선으로 올 때 피고를 북경에 남게 하여 외부와 연락하게 하였는가? 그렇다. 피고는 대한의 독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도 대한 사람이다. 물론 갈망한다. 김화식은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에 살았다. 그도 또한 북경 유학생이었다. 재판관이 물었다. 나무 상자를 구입하여 그 안을 2층으로 만든 다음 권총과 탄환을 보관하였는가? 그렇다. 서울의 원동으로 가 임현중 집에 보관하였는가? 그렇다. 권총을 소지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돈을 모금할 때 간혹 사용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활약할 때 이것으로 내 마음이 변함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1925년 9월 2일 송영호와 함께 왔는가? 그렇다.
피고가 서울에 갔을 때 독립혈사를 가지고 가 김창숙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렇다. 7월에 서울로 가 박아무개와 김창숙을 찾아갔는가? 죽냐? 1월 15일 김창숙이 피고에게 권총 한 자루를 가지고 양목역으로 가 정수기에게 주게 하였는데, 정수기가 내가 인동 각산의 장성령의 소개로 성주에 이 아무개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대도 함께 가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도 그곳으로 갔다가 이번 달 금음날에 대구에 도착하였는가? 그렇다. 12월에 김창숙이 대구에 왔을 때 피고에게 울산과 진주로 가 돈을 모금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1926년 1월 4일에 피고 김화식은 울산으로 가 손우익과 이재락을 만났다. 그리고 단성군 우체국으로 가 권총을 찾고 산청의 김우림의 형 김인상을 찾아가 그와 함께 진주로 가 하재화와 하장원을 만났다.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하재화가 응하지 않자 김화식은 권총을 꺼내 위협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응하지 않자 대구로 돌아와 김창숙에게 보고하였다. 1926년 체포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세였다. 이재락은 울산군 웅촌면 석천리에 살았다. 재판관이 물었다. 피고는 일찍이 경상남도 평의원을 지내지 않았는가? 그것뿐만이 아니다. 면협의원, 학무위원, 군농회, 부회장, 학교조합 평의원 등도 지냈다. 1922년에 피고의 장남이 김창숙의 사위가 되었는가? 그렇다. 김창숙이 일찍이 모금한 돈이 수십만 원이 되면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운동을 하려 한다고 말하였는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모두 그곳에 모이게 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고 가축을 길러 20-30년이 지나면 무관학교를 설립한다고 하였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34세였다. 이우락, 이영로, 이종흠, 이원태 등의 진술서는 송영호의 그것과 대략 비슷하다. 이우락과 이영로 두 사람은 머리를 깎지 않고 유학자의 갓과 옷을 입었으며 고고한 기풍을 숭상하였다. 1925년 10월에 이종흠은 정수기를 통해 김창숙이 조선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뒤에 정수기가 이종흠에게 권총 한 자루를 주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김창숙이 그대에게 영양석보의 이현병에게 가 돈을 모금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이종흠은 영양으로 가 외숙인 이현병에게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외숙은 허락하지 않았다. 1926년 3월에 또다시 이현병에게 가 요청하였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이종흠은 대의를 위해서는 친한 사람도 해칠 수 있음을 들어 권총을 꺼내 위협하였다. 그제야 이현병은 허락하였다. 이종흠은 안동군 도산면 토계리에 산다. 체포될 당시 나이는 27세였다. 김동식은 김화식의 형이다. 재판관이 물었다. 피고는 김화식이 사는 곳으로 가 기름 종이에 쌓인 권총을 보았는가? 송영호가 나에게 김화식이 어떤 물건을 자신에게 맡겼다. 라고 하여 내가 가본 것이다. 화가 미칠까 두려워 부각에 묻었는가? 그렇다. 공판이 끝나자 야마자와 검사가 말하였다. 모든 피고들은 강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송영호와 김화식은 5년을 구형합니다. 이봉로와 이종흠은 3년, 이재락과 이우락은 2년, 이원태와 김창택은 1년, 김동식과 홍순철은 8개월을 구형합니다. 1927년 3월 29일 가나가와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송영호와 김화식은 3년을 선고하는데 그동안 갇혀있던 50일을 합산한다. 이봉로는 2년, 손후익은 1년 6개월을 선고하는데 집행유예 3년이다. 이종흠은 1년을 선고하며 60일을 합산하는데 집행유예 4년이다. 이재락은 1년을 선고하는데 집행유예는 2년이다. 이원태는 10개월을 선고하는데 집행유예 2년이다. 이우락과 이영로는 8개월을 선고하며 100일을 합산하는데 집행유예 2년이다. 홍순철은 벌금 70원, 김동식은 30원이다.
손후익은 울산군 범서면 이밤리에 산다. 체포되었을 때 손후익은 40세, 이우락은 47세였다. 이원태는 대전군 진잔면 학하동에 사는데 24세였다. 이영로는 고령군 영산면 상곡리에 사는데 44세였다. 살피건대 동방에 사는 백성들은 일찍이 조선에서 삶을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찌 저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겠는가. 사회단체와 교회로부터 혁명당과 공산당에 이르기까지 각각 모두 떨쳐 일어나 한 목소리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직 우리 유림만 전후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김창숙이 나와 비분강개하며 유림 대표로 우뚝 섰다. 서쪽 중국으로가 독립운동을 수행하면서 무한한 어려움을 겪고 끝도 없는 심혈을 쏟아부었다. 아, 그의 비분강개한 의지와 우뚝한 절개는 비록 옛날의 충신과 의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큰 흐름이 어긋나면 조각배 같은 작은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 김창숙이 오랫동안 해외에서 활동하더라도 끝내 우리 조국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파리에 청원서를 보내고 브뤼셀에서 연설을 하였으며 나석주가 폭탄을 투척하고 대구 감옥에 갇힌 것 등이 세상으로 하여금 조선에 유림이 있는 것을 알게 하였다. 그렇다면 500년 동안 배양한 효과가 김창숙으로 맺어진 것이 아닌가. 만약 서로 사이가 나쁜 두 사람이 같은 배에 탔다면 그래도 한마음으로 노를 저을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 사람은 모두 다 거센 파도 위에 작은 배에 탄 것과 같다. 나석주, 이화익, 정수기, 송영호 등 여러 사람과 김창숙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같은 배에 탄 것과 같다. 독립운동을 함께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 혹은 죽게 되더라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혹은 감옥에 갇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김창간은 김창숙과 먼 친척 사이이니 둘 다 같은 편인데 김창숙을 죽이려고 하여 일본에 밀고 하였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름난 선조의 후손이 되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어질구나 김창간이여.